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행복한 전남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정론직필로 여론을 선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의회 초선 의원인 저에게 이렇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 등 질병과 또 강대국의 욕망을 위한 전쟁으로 인해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동안 가치지향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위기에 처한 이 지구를 지켜내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지만은 행복지수 평가에 있어서는 세계 5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2016년 64,497명에서 2020년에 14만 6,977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20대의 사망자 숫자는 2,706명인데 그중에 1,471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인구 10만 명당 10명의 자살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었으나 2021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8.6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2014년에 1.205명이었지만은 2021년에는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2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장 죽고 싶은 나라이자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르렀을까? 많은 분석들이 있겠지만은 세계적인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은 소득이 평등해야 하는가 아니면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한국은 23.5%가 평등하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답했고, 그러나 독일은 그 반면에 57.7%가 평등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능력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고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응답은 한국은 58.7%인데 독일 같은 경우 14.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등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를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는 이런 능력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능력주의의 핵심은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 지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정을 가장한 불평등의 합리화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균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역 간의 균형, 소득의 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모든 부분에서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자치와 협동, 신명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행복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답게 우리 전라남도 자치도 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길 바라면서 도정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호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영상 하나 시청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풀어야 할 과제일 텐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홍화경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였는데요. 이후 노인 인구 빠른 속도로 증가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을 하는 노인 인구도 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골목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사람과 차 사이로 아슬아슬 위태롭게 주행하더니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어린 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70대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거나 차선 변경을 하다 일어난 접촉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이 되면 위기 발생 시 대응하는 반응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120도 정도 나오는 시야각이 고령 운전자는 절반 정도로 좁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데요. 시력이나 청력 등이 젊었을 때보다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지난해에만 3만 건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는 셈인데요.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면허 반납률이 2%에 그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보다는 면허를 반납해서 생기는 이동의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낀다는 얘기겠죠. 하루에 한두 번 대중교통수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교통증 10만 원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 등 교통 소외 지역에서 이동수단 확충이 필요한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콜택시, 콜버스 운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권에 대한 제약을 이런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보충시켜주는, 보완해주는 또 투트랙이 같이 가야지만이 궁극적인 이 자진 반납 제도가 활성화된다. 고령자의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치매 등 인지검사 기준 강화와 함께 70세 이후부터는 적성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제동과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고령층 사고를 방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노년층이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예, 국장님 잘 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고령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 도에서도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017년에 2,767건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2,355건으로 15%가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03명에서 2021년 151명으로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 근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도에 1910건에서 2021년은 1780건으로 7%가 감소되었고, 사망자 수는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87명으로 17% 감소되었으나 고령 운전자가 촉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도 전체 사망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좀 차지하고 있죠. 예. 근데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 현재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매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몇 명이나 된가요? 지금 2019년도에 1,671명에서 2022년도에 2,240명으로 3년간 한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반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납 시에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그 지역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지금 올 8월부터 약국 등을 이용하는 약국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십니다만은 거기 자진 반납 카드에 이렇게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개 수나 지금 현재 되죠? 126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 고령 운전자들이 지금 10만 명이 70세 이상이 10만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작 3개년 동안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들은 6천여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보자라면은 0.7% 정도밖에 안 되는 0.67%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대한 이동권이 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좀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은 어디를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반납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령자들이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또 우리가 일상 현실에서도 느끼듯이 정말 사고들도 많고 여러 문제들이 좀 많은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이건 자동차 한 대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 이렇게 요구되는 시대에 자동차를 줄이는 효과, 그래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특히 그 대중교통이 취약한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고령 운전자 어르신들께서 면허증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이렇게 대중교통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촌 지역에 지금 현재 100원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들께는 100원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서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100원 택시는 지금 현재 그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버스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만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들이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100원 택시를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우선적으로 갖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고령자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그냥 마음 편하게 반납을 해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갖다가 저희 도하고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죠. 이것의 지정 목적이 뭡니까? 그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도심 내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1971년 서부를 시작해서 73년도에 이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과는 특별조치법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정된지 혹시 아신가요? 지금 이제 강주 같은 경우는 강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에서 8km 구간에 구역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 좀 올려주시죠. 예,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컴파스로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저게 50년째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지역의 어떤 인문지리적 여건이랄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사회를 넘어서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진입했다가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를 넘어서 4차 산업 시대로 이렇게 진입이 됐는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문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지금 30년이 훨씬 이렇게 좀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지방 분권의 개념에서 우리 지방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계획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강주광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한계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봐보면은 저희는 2중, 3중, 4중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저렇게 지정된 곳에 대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또 무등산권 같은 경우는 무등산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또 동복댐 상수원구역은 상수원 관리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산림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어떤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살면서 똑같은 도민이면서 똑같은 국민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 놓고 아무 데서나 집 질 수 있는 곳에 살고,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3중, 4중, 5중의 규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개발 제한구역에서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재산권 침해라든지 생활이 불편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너무도 과도하고 지나친 규제이고 완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3중, 4중 이런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년 경과되면을 갖다가 국가에서 매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갖다가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지금 매수 청구 제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민들이 거기에 잘 호응을 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현실은 현실이지만은 저희가 더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다른 대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그 해제와 관련한 촉구 건의안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 더군다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또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변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업진흥구역 그 관리만 잘해도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묶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년 이상 그렇게 묶어둔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그 대책을 이렇게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전국의 광역 그 시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봐보시면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이 512평방킬로미터로 다른 광역 시권보다도 평균 1.26배가 많습니다. 자, 저기 그 부산을 봐보십시오. 부산은 412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광주가 부산보다 큽니까? 근데도 우리는 저렇게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울산도 봐보세요. 대전도 그렇고. 정말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제가 뭐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그 기준과 근거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농촌 지역인 우리 지역은 저렇게 많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야 되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게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그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해제 그 총량이 있죠. 예, 현재 그 해제 총량과 잔여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된가요? 지금 현재 우리도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량은 지금 현재 2020년 그 광주권 광역 도시기본계획에 한 26.9제곱킬로미터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성 연구 개발 특구 등 지역 현안 사업에 3.8제곱킬로미터 집단 취약 지역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4.6제곱킬로미터 등 18.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지금 현재 잔여 면적은 8.5제곱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광주하고 인접한 곳에 살기 때문에 광주를 그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광주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저렇게 다 해제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남 지역은 이렇게 해제가 더딜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취약 지역이나 이런 것은 전국 어디나 똑같이 다 해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요구에 의해서 나노 산업단지랄지 이번에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첨단 3지구 이런 일부 지역만 우리 전남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을 뿐이지 우리 도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제된 것은 없죠. 예, 지금 현재 첨단 3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그 할당량에 대해서 한 2.6제곱킬로미터 사용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입안권자가 그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역할이 그런 식으로 핑계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장이 예. 그 직접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장구 이렇게 해제를 하기 때문에 해제도 용이하고 지금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 전남 같은 경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시장 군수에게 이방 권한이 있고 지사에게는 그 이방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선 시장 군수 일선 시군의 입장을 이렇게 봐보면은 봐보십시오. 저희 담양 같은 경우도 지금 고서 보촌 택지 지구를 지금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 공영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택지 개발을 하든 산업단지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관련된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일선 시군이 직접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주택 공급 수요가 이미 이제 꽉 차 있다라는 이런 그 분석들이 있고 그러는데 택지나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한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4개 지역 그 더 넓게는 5개 지역이죠.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한평 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 이쪽 지역에는 어떠한 것을 유치를 하자. 이쪽 지역에서는 뭘 유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조정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그냥 그 시장 군수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2040 그 강주권 광역 도시계획을 현재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40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님께서 개발장구역을 일정 부분 해제할 수 있죠. 지금 해제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만 평방미터 미만까지는 예. 지사님께서 해제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사님께 이러한 해제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도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군데도 해제를 안 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장 군사에게 이방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지사님한테 그 해제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선 시장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TF팀을 제대로 좀 짜가지고 예. 국책 사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광주를 나가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앞이 광주광역시 용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전부 다 개발장구역이었습니다. 다 풀렸어요. 그쪽 땅값이 제 동네보다 더 쌌습니다. 지금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광주는 노대지구를 가든 저쪽 대천을 가든 남구를 가든 동구를 가든 광산구를 가든 개발 제한구역이 곳곳이 다 풀려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어느 곳 하나 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 광기정 시장이 당선되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용록 지사님과 함께 광주 전남 상생 뭐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하고도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3지구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은 그쪽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면은 인근 우리 그 전라남도의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좀 해제를 해가지고 그쪽에는 베드타운을 만든다랄지 서로 그렇게 보완적인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다시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전차포 사격장이 있습니다. 육군 기계학교 소속인데요. 1994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이 사격장 이설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는데 저 사격장이 1953년에 들어와 가지고 몇 번의 확장을 이렇게 거치면서 또 확장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반대해 가지고 이제 확장이 안 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요즘은 국민권익위원회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다 민원도 내고 했는데 그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이 사격장은 이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 결론에 따라서 육군기계학교에서도 이 사격장 이설하겠다 하는 답을 2002년도에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전할 곳이 없다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지금까지도 이전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장성의 김혜식 의원 지역구인 진원면 학동마을에 이 사격장의 도비탄이 하나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민가에.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전쟁터도 아닌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첨단에 있는 과학기술원하고도 거리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가지고 과학기술원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기원 앞쪽으로 우리 사격장 쪽으로 지금 첨단 3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 AI 단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격장하고 거리가 불과 2km도 안 됩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병이 포탄 한 발 쏘고 간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중장기적인, 그래서 우리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제대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로 예배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40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사격장인 사격장 갖다가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개별법에서 한번 검토하고요. 일단은 관련 시군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우리 2040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사격장이 9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옆에 이제 전차포 기동 훈련장이 한 70만 평 정도 있습니다. 합해서 160만 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의 국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장 이전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훈련병이 한 발밖에 쏘고 가지 않고, 그리고 또 그 과기원이나 첨단 3지구 개발이나 이런 데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광주 전남이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낮은 가격의 국유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에 이렇게 좀 담아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정말 우리 호남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예, 명심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광주시하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 전남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 해제해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유치가 가능한 사업들이 무엇이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하고 나서는 공공주택 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 건설 사업, 그리고 지금 도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게 일선 그 시장 군수들이 입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주에는 어떤 사업, 담양에는 어떤 사업, 화순에는 어떤 것, 장성에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좀 북부권에 또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이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좀 반영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에 있는 해제 전량을 검토해서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어떤 그 국책 사업을 갖다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예. 지금 울산광역시도 울산광역시장님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30만 평방미터잖아요,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100만 평방미터까지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약 아마 2천만 평방미터 정도를 더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고 해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50년인데 이제는 시대적 가치도 달라졌고 정말 2040 계획에 현재의 법률에 따른 그런 것만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그런 총체적인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좀 요구를 합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이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다와 접해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한테 100만 제곱미터에 있다 해제 권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갖다가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워낙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또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제 시도지사한테 넘겨봤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존의 그런 관념들을 좀 깨부숴내는 이런 논리들도 개발을 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제하라고 주어진 용량도 우리는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사님 정말 이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돌 하나만 움직여도 묘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뺍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들을 정말 널리 좀 헤아려 주시고 이 개발제한구역이 정말 우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빨리 좀 해주시라 이거예요. 응? 아니 해제해라고 준 것도 여태까지 해제를 안 하면은 뭡니까? 응?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응? 아무튼 초스피드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0년이 지난 이 약법을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용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그리고 또 앞으로 전향적인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한번 저희들이 갖다 검토해서 한번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아무튼 제가 알기로 국장님 또 공직자로서 역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후임자에게도 이런 부분은 잘 인수인계하셔서 국장님이 그만두셨다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중단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김영록 지사님께는 본 의원이 질의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